국악관현악의 태동과 발전을 위해 힘써주셨던 1세대 그리고 2세대 작곡가분들이 작곡하신 뒤에 그 작품의 생명력은 이제 연주자와 지휘자에게 달려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들과 같은 젊은 연주자들은 그 작곡가분들과 교류할 기회가 없었고 온전히 그분들의 작품을 저희들의 생각과 좀 상상으로 구현해내야 하고 그 안에 담긴 미학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그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작품들의 생명력을 지속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많이 하는 리컴포징, 다시 작곡하는 재작곡 등의 작업이 아닌 그 작품 자체를 잘 연주해서 기록물로 남겨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충북문화재단의 지원을 받게 되어서 국악관현악 고전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고 이강덕, 이성천, 이해식 세 작곡가분들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관현악 작품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습니다. 국악계에서는 작곡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명인들이 직접 자신의 음악을 만들어냈죠. 산조에서도 그렇고 판소리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서양 문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1950년대에 작곡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1세대 작곡가로 김기수, 이강덕 등등의 작곡가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이황직 악부 출신입니다. 연주자죠. 그래서 실제로 작곡을 배웠던 경험이 없습니다. 음악적인 경험에 의해서 음악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고 그들이 작곡이라고 하는 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정악이라든지 기존에 있었던 민속음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변형해서 관현악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세대 작곡가들은 이성천이라든지 이해식 등등의 작곡가가 되겠죠. 그들은 본격적으로 작곡 공부를 한 사람들입니다. 한국 음악을 작곡을 하면서 서양 음악적인 작곡 기법을 상당히 많이 공부를 했던 분들이죠. 그래서 곡을 쓰기 전에 어떠한 작전으로 곡을 쓸 것이냐라고 하는 구조적인 것들을 만들어내서 1세대 작곡가가 이렇게 흘러가는 곡들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2세대 작곡가는 구조적이고 그리고 조직적이고 먼저 설계가 된 그런 논리적인 음악들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교 파트 발표회 때 이성천 작곡가님의 쥐구멍에 벼들었어도 라는 곡을 연주를 했었는데요. 이 곡은 시골에 사는 4마리의 쥐 가족의 이야기를 해금이 지닌 특징적인 음색으로 쥐가 찍찍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쥐의 모습을 트레몰로나 글리산도 주법으로 표현해서 재밌고 익살스럽게 연주했던 기억이 남는 작품이에요. 합주곡 5번 타령에 의한 전주곡에서는 정악을 토대로 작곡되어진 곡이기 때문에 정악의 식임새로 잉어질이나 추성, 퇴성을 넣어서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작곡가에 맞게 해금 선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어떤 포지션으로 어떤 보잉으로 연주할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 거기에 중점을 뒀습니다. 1960년대 때부터 해금 개량이 시작이 되었었는데 이번 작품을 연주하면서 대해금을 사용해서 작곡됐다는 점이 놀라웠고 작곡가의 해금에 대한 음역대에 대한 고민과 악기 개량 시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량 해금으로 작곡 연주가 되어서 다양한 음역대로 연주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지금의 현대음악, 창작음악으로 발전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양 음악을 하는 사람이지만 한국 음악을 연주하면서 항상 식임새와 농음들을 서양의 비브라토와는 다르게 표현하려고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국악기의 특성은 조금 목가적인 음색을 더 필요로 하는 느낌인데 이 부분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영산회상 등 정악들을 들이며 연구했습니다. 국악 관현악의 초기 모습을 연주하면서 서양 오케스트라의 흔적과 한국 음악의 그런 흔적들을 찾을 수 있는 것 같고, 한국인이지만 지금까지 한국 음악을 잘 몰랐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고요. 오케스트라 발혼의 일원으로 이번 작업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기회 같습니다. 아무래도 손으로 사보된 악보를 옮겨서 이제 프로그램으로 악보를 제작하다 보니까 안 보이는 구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는 상태도 그리 온전하진 않고 이제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화성을 분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미겠구나 하면서 유추해서 악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아무래도 잘 안 보이는 구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쳐다보는데 눈이 조금 아픈 것들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악보들을 정리하면서 그 시대에 이제 발전되던, 이제 사실 국악에서 선율로 흘러가는 음악들이 많은데 이제 선율이 화성으로 나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시대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구나라는 것을 좀 공부할 수 있게 됐고, 이제 그 악보에 표시된 국악의 식임새들 다시 한번 조금 원점인 것들에 대해서 또 음악에 이런 것을 녹여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값진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국악적인 어법들을 많이 살려내면서 그 국악 음악들을 창작하는 작곡가가 되면 좋겠다라는 공부를 하게 되는 뜻깊은 사보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60년대, 70년대 작곡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제대로 된 곡을 쓰기 위해서 문학적인 소양을 많이 쌓았었습니다. 철학적인 것을 본다든지 예전에 있었던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어떻게 깊이 있는 음악으로 만들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작품 속에 선악들이 했던 것들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색깔 있는 음악을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어요. 그저 그렇고 그런 음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독창성은 무엇일까를 찾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해결점으로 철학적인 거라든지 인문학적인 것에서 그 해결점을 찾았었죠. 이 시대에는 수많은 국악관 연악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색깔을 갖고 가는 국악관 연악단은 없죠. 그 색깔을 찾기가 가장 쉬운 것은 지역성이고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내용들이죠. 그런 것을 담아낸다면 생명력도 길어질 것 같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작품들이 계속해서 양산이 된다면 그 지역이 문화적으로 풍성해질 거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악보는 똑같이 맞아야죠. 악보는 똑같이 맞되 크게 쳐주시고 작게 같이 할 때는 조금 덜었다가 나오는 이런 게 두 번째 스탠드입니다. 악보를 분석하면서 작곡가의 생각과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했던 시간들이 참 의미가 있었고 큰 음악적인 가르침을 작품 속에서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이 처음 하는 아카이빙 프로젝트였지만 이러한 고전 작품들을 악보로 깨끗하게 다시 그려서 남기고 녹음하고 영상물을 기록하는 작업이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국악관현악단에서 잘 이루어져서 국악관현악의 역사가 좀 시대별로 좀 탄탄하게 남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